부동산, 지방정부의 토지 자원을 이용해서 토지를 빌려주고 그거를 중앙정부가 보조를 해서 자금을 대주고 부동산 회사가 들어와서 건물을 짓고 분양이 되면 돌아가는데, 분양이 안 되면 이 보증서 준 지방정부의 부채로 고스란히 남게 되는 거예요. 그 방식 때문에 중국이 지금도 고전하고 있고, 중국의 전기차 방식이 그거와 매우 유사한 부분을 가고 있습니다. 20기 3중전회라는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라는 걸 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 정책 결정을 하는 당회인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시진핑 총서기가 중국 경제가 어렵다라는 걸 실토를 하죠. 중국 전기차 시장의 과잉 생산과 가격 전쟁으로 출혈 경쟁에 돌입했는데 BYD 같은 선두 기업조차 지속 가능성에 타격을 입을 경우의 수는 없을까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중국이 거의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고, 테슬라도 물리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전기차 시장이 한 그 강력한 제조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전기차가 배터리로 가는 거잖아요. 이제 중국은 일단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부 자재를 자기네가 히토류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이제 쉽게 조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의 전략에 의해서, 중국 정부의 전략에 의해서 보조금 정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기업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BYD가 이렇게 이제 선두 주자로 올라왔고, BYD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경쟁을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소위 그 규제, 그다음에 관세 부과, 미국은 물론이고 EU 이런 데서도 지금 이런 게 나오잖아요. 러시아도 지금 합니다. 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대외 수출 이 부분이 막히게 되고, 기업이라는 거는 자기네가 만든 물건을 팔지 못하면 당연히 경영이 어렵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중국이, 우리가 그전에 중국의 경제 발전 성장 방식을 볼 때 부동산, 그 지방정부의 토지 자원을 이용해서 토지를 빌려주고 그거를 중앙정부가 보조를 해서 자금을 대주고, 그래서 이제 시행사가, 이제 우리말로 치면 부동산 회사가 들어와서 건물을 짓고 분양이 되면 돌아가는데, 분양이 안 되면 이 보증서 준 지방정부의 부채로 고스란히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식 때문에 중국이 지금도 고전하고 있고, 이미 한 15년 전, 20년 전부터 그 방식을 탈피해야 된다라고 많은 중국의 경제학자들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중국의 전기차 방식이 그거와 매우 유사한 부분을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대량으로 들어가고,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태양광, 설비 이런 것들도 지금 중국이 전 세계를 완전히 잡고 있잖아요. 전 세계 수요량보다 많은 부분을 중국이 생산을 해요. 태양광 시설들은. 그러면 이거는 살 사람이 10명밖에 없는데 10개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15개를 생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볼륨을 키우기 위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중국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나라, 제조업이. 근데 안 팔리면 재고 압박에 시달리게 되고, 다 자기 돈 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원부 자재 값도 줘야 되고 금융 비용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경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지금 BYD 같은 대형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맞닥뜨리고 있다. 그럼 이걸 사려면 중국이 강조하는 대로 내수 시장이 일어나서 내부에서 소화가 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유럽 인구보다 많잖아요. 그러면 이 인구들이 구매력만 가질 수 있다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은
기업들의 경영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지금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출 차단이라는 게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거죠. 그러면 그 관세를 물고도 만약에 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보조금으로 저렇게 주고 있으니까 그거는 보조금을 안 주면은 원래 경쟁이 어려운 건데 보조금 때문에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중국 정부가 그걸 계속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그리고 또 그렇게까지 해서 해야 되느냐는 이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 문제죠. 그렇다면 이런 패턴으로는 계속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정부의 보조금이라든가 또 그거에 의한 과잉 생산 그리고 가격의 덤핑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세계 시장을 장악을 하고 이렇게 하려는 전략이 과연 먹힐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내부에서도 지금 고민이 많죠. 그러니까 그게 갈 수 있다 없다를 뭐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BYD가 들어와 있잖아요. 누가 중국차 사냐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성비라는 게 있잖아요. 뭐 렌트카 회사 이런 데는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저게 싼데. 그러니까 그게 억지로 막아지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하고 가격 경쟁력을 가성비를 갖춰서 온다면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이 기업의 품질과 정책에 달려 있다. 다만 지금과 같은 보조금에 기대서 만약에 움직이는 거라면 그거는 뚜렷한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축소와 글로벌 보호무역 장벽 강화 속에서 BYD는 유럽과 동남아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중국의 전기차 품질이 많은 부분에서 뭐 아직 검증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산 배터리가 6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라는 거는 전자제품 같은 거예요. 배터리가 좋으면 그러면은 가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껍데기고. 그러면 이런 기술이 올라가고 그렇다면은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은 내부에서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뭐 100여 개 그 자동차 기업이 있고 그중에는 아주 비싼 차를 생산하는 전기차 기업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혼재돼 있는 상황이고 많은 기업들이 외국에 수출을 못하거나 그러면 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중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은 분명히 뭐 정부가 도와주든 어쨌든 살아남는 기업들은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들이 뭐 조악한 소비재, 싼 제품, 조악한 공산품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런 게 오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도 이런 자동차라든가 이런 이제 그 하이 테크놀로지를 장착한 제품들이 오는 거예요. 중국산 핸드폰, 중국산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사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위 스며들기 전략이죠. 뭐 중국 것도 써보니까 괜찮네. 그럼 이제 그거의 핵심은 뭐예요? 결국은 경쟁력이죠. 중국 경쟁력. 마찬가지로 한국도 그거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제품 경쟁력이 없으면 중국과 경쟁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시장경제 국가인데 그런 거 우리는 중국 거 수입 금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처럼 우리도 관세 매길 거야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관세를 부과하면은 상호 관세라는 게 따라오게 돼 있고 우리가 중국과도 경제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어디가 유리할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중국과는 싸우면 그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어디에 소화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미국 뭐 이제 이런 데랑 해야 되는데 미국도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극단적인 어떤 이런 선택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스스로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꼭 중국은 이러다 망할 거야. 중국은 이렇게 안 될 거야. 이런 것들을 전제해 놓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건 없습니다. 중국이 2015년에 중국 제조 2025를 얘기를 했고 올해 10년이 됐고 앞으로 이제 20년간 더 할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집중 투자를 공표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중앙정부의 선택적 투자,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서 초월은 하지 못하더라도 상당 부분 추격은 가능하지 않겠어요? 지금 중국이 중국 제조 2025에 대강 한 13가지 정도의 산업이나 제품에서 과학기술을 최고도로 올리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중에 7개가 세계 1위예요. 그럼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애써 무시할 필요는 없다. 근데 우리는 가끔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죠? 망하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략을 짜는 데는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야지. 정말 중국이 잘 돼서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중국을 뭐 무서워하고 막 이러라는 게 아니고 그걸 있는 대로 봐주는 노력도 우리한테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최근에 중국이 뭐 저러다 말겠지. 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좀 시야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중은 원래 이전에 상호 보완보다는 경쟁으로 들어간 게 많고 과거와 같이 상호 보완적 차원에서 중국과 이 경제 교류나 이런 걸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말 한국계 좋으면 써야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국도. 우리 반도체의 거의 60%가 중국에서 소화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한국은 D램,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적 강자고 물론 그게 뭐 최첨단 3나노, 2나노는 할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범용 반도체라고 하는 레거시 반도체는 여전히 중국이 우리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제품을 필요로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살려나가는 이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가지고 가는 방법이 한중 경쟁에서 핵심 포인트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나 이런 데서도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특히 CATL 같은 데는 미국 포드에도 납품하고 뭐 독일 기업에도 납품을 하죠. 전 세계 이 배터리 점유율이 36%예요. 그런데 우리 LG 이노베이션이 지금 중국 자동차 기업에 한국산 배터리를 공급을 하잖아요. 액수는 안 나왔지만 아마 수조 원 규모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중국과도 그런 경쟁을 통해서 가는 거지. BYD라든가 뭐 이런 특정 업체의 부침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는 아닌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수님께서는 현 중국 경제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그거는 이미 자신들도 그렇게 토로를 했고,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3년을 겪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은 봉쇄 경제를 했어요. 교류보다는. 봉쇄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자본과 인력과 뭐 이런 것들의 이동을 근본적으로 막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개방을 하겠다. 리오프닝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중국 경제는 이제 제조업 경제예요. 중국의 제조업은 지금 14년째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제조업 역량의 30% 이상을 담당을 하고 있고 글로벌 밸류체인의 40%를 담당할 만큼 중국 경제 위상은 커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
팔아야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물건을 많이 만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 구조라는 게 다른 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소비 시장이 한 70%를 차지하죠. 특히 미국 같은 데는 남의 거 사다 쓰니까. 근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경제를 지탱하는 축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내수 시장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투자, 정부 투자도 있을 거고, 뭐 민간 투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수출.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중국도 경제가 잘 나갈 때는 이 소비가 한 50% 정도 받쳐줘야 돼요. 근데 그게 코로나 팬데믹 때 막 40% 이하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물건 살 사람들이 없으니까 투자도 안 하지 않겠어요? 그럼 정부가 하드 캐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고정자산 투자, 민간 투자는 잘 안 일어나는 거야. 그거를 전 세계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제 물건을 잘 못 만들고 이럴 때 중국이 강력한 제조업 능력을 가지고 지난 한 2년간 이 소위 수출을 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만회해 왔단 말이에요. 지표들은 다 좋지 않습니다. 지표들은 다 좋지 않은데 그래도 잘하는 제조업을 가지고 왔는데 이 제조업이 해외로 물건을 만들어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트럼프라는 강적을 만났고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죠. 결국은 이제 중국산 제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들을 견제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소비도 안 되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 20기 삼중전회라는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라는 걸 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 정책 결정을 하는 당회인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시진핑 총서기가 중국 경제가 어렵다라는 걸 실토를 하죠. 그 전까지 중국 경제 문제 없다. 우리가 다 통제 범위 안에 있다. 이러면서 그런 실토를 하고 나서 9월 24일 날 처음으로 경기 부양 정책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2천조 정도 우리 돈으로 2천조 원 정도를 부양 자금으로 풀었어요. 그 중국은 항공모함 같은 경제 체제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번 달에 푼다고 다음 달에 확 나타나고 그러지 않잖아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걸리는데 올 들어서 특히 이제 이 1, 4분기 이럴 때 보면은 약간 회복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아주 완만하게나마. 그래서 소비 지수도 시장에서는 한 6.0% 정도 봤는데 6.4%로 갔다.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만회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정상 궤도로 가려면 한 9%, 10%대로 가야 중국이 생각하는 내수 중심의 경제 체제가 되거든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간 거예요. 중앙 정부의 자금 지원도 이제 민생에 직접 가는 것보다는 부동산 회사 망하지 않게 하기, 증권회사 망하지 않게 하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운영 자금으로 많이 준단 말이죠. 그래서 돈은 많이 풀렸는데 돈들이 백성들한테 안 가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단위에. 이게 이제 우리가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그러죠. 돈은 풀렸는데 이게 안 가는 거예요. 그 중국 사람들도 경제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니까 경제 심리가 회복이 안 되니까 돈만 생기면 저축해요. 저축률이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축이라는 거는 많으면은 사실은 은행은 좋은 거잖아요. 왜냐? 그럼 대출을 해주면 예대 마진이라는 게 있죠. 싸게 차입을 해가지고 비싸게 대출을 해주면 은행 이익이 남는 건데 돈이 있지만 대출 안 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묶여 있는 돈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이게 이제 중국 정부가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백성들이 이제 경제가 좋아지겠다. 이래야 이제 쓰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소비라는 거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예요. 땡겨 쓰잖아요. 내가 이제 승진할 거고 월급을 오를 테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그래서 대출도 받고 집도 키우고 더 넓은 데로 가고 야, 우리도 강남에 가서 살자. 뭐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자꾸 오그라드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심리가 회복이 안 되니 소비를 적극적으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잘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국제사회의 대중국 압박,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압박은 계속되는 것 같고, 그럼 이제 자신이 없잖아요. 그럼 돈을 안 쓰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있는 겁니다. 돈을 안 쓰면 기업들은 그 물건을 더 만들어낼 필요가 없죠? 그럼 당연히 인원을 더 취업을 증가시킬 필요도 없고 설비를 증설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PMI 지수라는 게 있어요. 구매자 관리 지수. 그러니까 기업에서 내가 이제 고다음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 물건을 원자재를 구입을 해야 된다. 경기가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많이 사둬야 되잖아요. 많이 안 사는 거예요. 그 이제 PMI 지수가 50이 넘으면 경기를 확장 국면으로 간주하고 이제 사는데 그게 사실은 그 50을 잘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도 중국 경제에 대한 그 소위 회복 심리가 불안한 거죠. 이제 이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안 쓰게 돼 있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겪는 겁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외식을 자제하고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죠. 돈 좀 덜 쓰자, 아껴 쓰자 하는 것처럼 중국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가보면 막 쇼핑센터나 이런 데가 막 사람이 많은데 없다. 저녁 식당이 텅 비었다. 이런 것들은 꼭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도 똑같잖아요. 경기 나쁘면 저녁 먹는 집도 한산하고 호프집도 한산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지금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이런 때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버틸 여력이 있어서 괜찮아요. 근데 정말 한계적인 돈, 우리가 이제 보통 엔겔 계수라고 그러잖아요. 엔겔 계수가 90인 사람들은 100원 받아서 90원을 내가 먹는데 사용했는데 이 절대 액수가 80원으로 떨어져 버리면 밥도 잘 못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10,000원 버는 사람한테는 엔겔 계수가 2,000이다 그래도 한 8,000원으로 떨어져도 별 영향을 안 받지만 그러니까 이런 서민 경제, 이게 이제 우리가 민생 경제라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이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이 부분을 커버하려면 가처분 소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쓸 돈이 있어야 돈을 쓰지 않겠어요? 가처분 소득이 생기려면 취업을 해서 소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취업이 안 되는 거죠. 가장 아픈 부분이 이제 청년 실업률. 젊은이들이 갈 데가 없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1년에 한 1,200만 명 정도의 대졸자가 나오는데 원래 청년은 16세에서 24세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국의 대졸자라고 그러면 보통 23살, 24살 이렇게 이제 졸업하지 않겠어요? 22, 23살에. 그러면 이 친구들이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아무 데서나 가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고 특히 대졸자들은 뭐 반밖에 못하는 거 아니냐. 근데 공식 통계는 안 나오죠. 여기는 조금 수치가 마음에 안 들면 발표를 안 하니까.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으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중국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 관찰자들, 그 다음에 경제 행위자들한테 신뢰를 잃게 되죠. 야, 정말 안 되나 보다. 그러면은 투자도 안 하게 돼 있고 이제 그런 구조가 계속 지금 쌓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벌써 제가 지금 얘기했지만 코로나 팬데믹부터 지금 따져보면 한 5년 됐잖아요. 이게 무슨 갑자기 뭐 몇 개월 만에 우리가 이게 눈에 띄듯이 확 회복이 되거나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믿을 수 있다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5% 성장했다. 뭐 어떤 사람은 5%는 죽어도 아닐 거고 3%도 겨우 했을 거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14억 인구 가지고 3% 하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0.8% 이렇게 나오잖아요. 올해 아마 성장률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국 정부가 어떻게 빨리 경제 심리를 회복하고 더 중요한 거는
국제사회와 호흡을 해야 돼요. 사실은 중국은 자기네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일부 빌미를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매를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는 억울한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 너희도 하면서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제 타협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개혁 개방한다고 그러놓고 반간첩법을 확대하고 무슨 회사를 강제 압수수색을 하고 자꾸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중국에서는 못하겠어.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어떻게든지 연결하려고 하지만 적어도 뭐가 없어져요? 신규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중국이란 데는 여전히 해외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면 이 많은 사람들 1년에 1200만 개의 일자리를 소화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과연 만들 수 있을 거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택배, 고등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오토바이 하나 있으면 되니까, 예, 배달에 되게 많이 이제 가 있고, 그 취업률로 잡힐 수는 있지만, 그거는 정상적인 취업이 아닌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이 사회문학, 문화학적으로 봐서 이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갈 데가 없다? 이거는 이 사회의 그 성장 동력을 결정적으로 저해하게 되는 거죠. 젊은이들이 배운 거를 써먹지도 못할 뿐더러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 이거는 사회가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거를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무슨 기업이 생겨서 거기에 가서 취업하고 이것보다는 이 사회가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그 수혈이 제때제때 되고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한 토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청년들이 거기서 소외됐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사회 불만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일당 체제에서는 정치적 부담으로 또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제 이 복잡한 이런 구조에 지금 걸려 있고 중국은 이제 서구 시민사회 이런 데랑 다르게 시민사회가 형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표현할 방법도 별로 없어요. 언론도. 어디에다가 표현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곪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빨리 최소화시키고 또는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중국 국내적인 것만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고 결국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어야 되는데 너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라는 너무 강력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공공연하게 중국이 제일의 적이잖아요. 그럼 바이든 때도 그랬고 미국의 외교 목표가 중국을 압박하는 겁니다. 제어하는 거. 도전자의 반열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고 있는 세계 2대 경제체 그리고 미국과 대항할 수 있는 소위 G2라고 얘기하잖아요. G2라는 게 그룹 오브 투잖아요. 두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서 뒤로 물러나는 거는 지금이 미국을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미국의 힘이 옛날만큼은 좀 떨어졌고 또 국제사회의 신뢰도 좀 잃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영원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는 미국 국채가 흔들리고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달러 패권도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중국은 당연히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차고 올라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 걸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는 예단을 할 수가 없죠. 다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판단할 때 트럼프의 저런 관세 이데올로기 이것도 잘못됐고 그래서 미국의 그 소위 소프트 파워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손상된 게 지금 미국이 뚫고 나가야 될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얘기하듯이 많은 중국 관찰자들도 물론 미국과의 갈등을 이겨내고 이제 그 중국의 꿈 그레이트 차이나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게 독불장군으로는 안 된다. 주변 국가들과 호흡을 같이 해야지. 다른 데는 힘든데 나 혼자 잘 나간다? 이런 구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이 세계적 국가가 되는데 국가는 잘 사는데 국민이 가난해?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모자이크를 맞춰 나가는 것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가는데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략적 결정은 중국이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미중 사이에 누구를 택하자 막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택해서 해결되면 택하면 되죠. 근데 택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렇다. 우리 스탠스는 이거다. 우리도 이런 이익이 핵심이 있고 우리는 이런 레드라인이 있다. 우리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는 게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국이고 7번째 3050 클럽이에요. 인구 5천만 이상, 3만 불 이상. 전 세계 7개밖에 없어요. 그럼 대한민국이 사실 G7 들어가야 되는 나라예요. 그죠? 그리고 뭐 북한과 대치하고 있지만 군사력도 어쨌든 재래식 군사력으로 세계 5, 6위. GDP는 북한보다 60배가 많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뭐 누구를 선택해가지고 한쪽 다리를 붙잡고 가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면에서 꼭 무슨 우리가 미중 사회에서 균형을 잡겠다 이런 게 아니고 좀 선별적으로 얼마든지 설명을 하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웅달책방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뭐 모든 국가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른 국가들의 이런 거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준비돼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의 능력 이걸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게 뭐 전 분야에서 마찬가지죠. 산업이면 산업, 뭐 군사력이면 군사력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좀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